얼어붙은 취업 한파 속에서 의조차 되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성공 취업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히 노력하는 예비일 구직자들인데요.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네, 구직 과정을 거치면서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따지기엔 힘이 없는 예비의린 구직자들을 위해서요. 채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권살롱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부 순서 함께할 분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화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문제가 이렇게 계속이 되면서 취준생들의 소갈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의 그린라이트를 빵 키기 위해서 인권살롱 주제부터 살펴봐야겠죠. 진원 쌤,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분들과 이제 사업주분들 간에 근로계약을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많이 하지를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8월부터는 이게 이제 의무화가 예전부터 됐지만 훨씬 더 무거운 과태료와 이제 벌금을 바탕으로 훨씬 더 의무화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권리의식 향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구직자분들도 보실 거고 분명히 이제 현재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지 그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포괄임금제라는 거예요. 이 포괄임금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퉁쳐진 금액, 소위 퉁쳐진 금액만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연장수당, 야간수당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제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돈을 빌린다라거나 뭐 집을 산다라거나 그럴 때는 계약서를 당연히 쓰게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일에 있어서는 좀 이런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빈번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지난주에 한번 짚어봤는데 이렇게 근로계약 구직자들에게 참 중요한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근로계약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서로 간에 이제 금전이 오고 가고 서로 간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근로계약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전에는 사실 동등한 지위예요.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자유의사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은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근로자의 지위가 종속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업주가 이제 이런저런 지시들을 하겠죠. 근로자가 느낄 때는 나 좀 이거 부당한 것 같은데 혹은 아니면 이거는 우리 회사가 가기에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체결하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한마디만 잠깐 드리면 이게 지금 진화 노무사님은 지금 사업주를 좀 대변하는 입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취업준비생, 구직자 또는 근로자분들을 좀 대변하고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종속적 관계를 맺는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속이란 말이 결국에는 사업주와 주종 관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만연해 있는 게 갑을로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공정계약에 따라서 갑을이란 표현보다는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일단 마인드셋부터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로계약 작성할 때부터 이미 사업주의 이제 부당한 권리 행사가 어느 정도 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부당한 지시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속적 관계가 과연 동행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어쨌든 사업주분들도 물론 고생하는 사업주가 많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그 종속적인 관계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갑으로 지금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면요.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요. 일단은 근로자가 느끼는 감정과 사업주가 느끼는 감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주가 봤을 때 이게 우리 회사의 옳은 방향이고 이게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지시는 내가 봤을 때 부당한데 이 지시는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 방향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을 때는 사업주의 입장, 돈을 이제 사업주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거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근로자가 좀 따라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노사 간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노동부나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자나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게 체결을 하고 또 유리하게 쓰려고 할 것 같은데 각자 입장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합니까? 네, 일단 근로계약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잠깐 보면요. 근로계약은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법의 최소 기준을 적어둔 거예요. 최저 기준. 그 말이 뭐냐면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은 우리가 얼만데 이 이하로 계약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강행 규정에 따른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수준, 그리고 계약 기간 또는 이 사람이 어디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또는 휴일과 쉬는 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화 쌤은요? 네, 근로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법에서 뭐 서면으로 써라, 구두로 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서면 명시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해줘라. 근로계약서를 써라가 아니라 그 내용들이 뭐냐면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유급휴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특히 임금 같은 경우에는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까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제일 많이 분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임금과 관련해서 사실 노동청 가보면은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본인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 적혀 있는데 본인들이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에 근로자도 제대로 못 보고 사업주는 잘 모르니까 막 비워둔 경우도 많고요. 네. 예, 공란에다가 사인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시를 해주라는 거고요.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약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아르바이트생들, 뭐 취준생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 지각하면은 그날치 임금 없어. 하루 결근하면은 보름치 임금 안 줘. 이틀 결근하면은 한 달치 월급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약 예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약 예정들은 나중에 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해도 다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회사는 취직을 안 하는 게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게 사실 최선이에요. 그러다 보면 네. 이제 그분들도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진화쌤의 발언에 대해서 진호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표준 근로계약서의 양식에 보면은 일반인들이 봐도 정말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아까 네. 전에 진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도 잘 모르고 근로자도 모르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거든요. 네. 하물며 최근에 이제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는 정말 몰라요. 이게 전문가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뭐 휴일과 휴가 차이도 잘 모르고 뭐 네. 휴게 시간은 뭐 30분 쉬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럼 30분은 내가 언제 써야 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업주도 명확하게 얘기도 잘 못 해주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명시 의무가 돼 있어요. 그 네. 서면으로 명시하라. 그러니까 명시해서 주라고 돼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지금 기업들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장애인 인식 교육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있거든요. 좀 조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저는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우리가 근로자 이제 입사할 때도 명시 의무 말고 사용자들이 좀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덧붙여줘서 이게 어떤 항목인지 알아야지 이제 분쟁이 좀 최소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쓰기만 하면 써놓고도 뭘 썼는지 모르는 게 되게 분쟁이 큽니다. 네. 근데 진원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설명 의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사업주는 사업주에게? 지금 가뜩이나 의무 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업주들도 태어나서부터 이제 근로기준법 교육받고 뭐 잘 아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제 소소하게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직장에 나와서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예. 의해서 사업주가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설명 의무까지 지우면은 나중에 노동청에 가서 이 얘기를 누구는 이제 사업주는 했다, 근로자는 못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의무까지는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사항 적어가지고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 의무가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기존의 이제 근로계약에 넘어서 요즘에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도 진짜 많고요. 네. 사업주도 모르는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다 도움되는 제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고 사업주가 숙지하지 못하면 둘 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에 예를 들어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연봉이 2,30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잘 활용하면 평균 연봉이 이제 연 기준으로 3천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제도예요. 근데 예.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근로자가 알아도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 의무는 정말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각종 제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물론 도움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뭐 퇴직금도 퇴직한 다음에 주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퇴직금을 내가 중간에 계속 넣어줬다. 그러니까 퇴직금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돼서 명시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도 서면으로 설명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분쟁이 많이 있어서 네. 저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설명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아까 진아 쌤이 사업주 입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업주 입장에서 좀 분쟁에 휘말리거나 또 좀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거든요.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네. 매출액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진짜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주말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노동법 얘기만 나오면은 왠지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이거 우리 직원들은 이런 거 없어도 돼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사실 최근에는 노동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왜냐하면 본인의 근로계약 관계에 관련된 네. 부분들이니까 네. 사업주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오히려 역으로 사장님한테 대표자한테 이거 좀 알아보고 오세요. 이거 한번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한 얘기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화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서면화를 해두면은 분쟁이 발생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잘잘못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했다 딱 나오니까 서면화해두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서면화를 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양쪽 모두에게 이제 이롭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근로 조건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진원 쌤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크게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이 내가 얼마 받는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계좌로 이체를 받을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꼭 네.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 이 방송을 보는 근로자분들과 사업자분들 또는 예비 구직자분들은 내가 받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꼭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근로 시간이 언젠가. 8시간 근무인가 9시간 근무인가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네. 근로시간 중에서 그럼 내가 휴일이 언젠가 내가 언제 쉴 수 있는지 그게 유급 휴일인가 뭐 무급 휴일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는 휴가인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휴가를 따로 부여하지 않고 이제 국경일에 쉬는 거 원래 국경일은 죄송해요. 그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쉬는 날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인데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쉬는 날에 가름해서 휴가를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회사는 어디 포함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약직 분들 또는 프리랜서, 죄송해요. 파트타임 근로자 또는 일용직, 계약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로계약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겠죠. 네.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정규직이 계약 기간 정해져 있으면 의심하셔야 돼요. 이건 난 비정규직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없고 네. 다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계약직 같은 경우는 내가 계약 기간이 언젠지, 그다음 근무하는 장소와 담당 직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파트타임에 같은 경우에는 근로 일별의 근로 시간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서면 명시의 의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에 대한 조항일 텐데 임금 조항은 어떤 식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지 진학생 님 말씀해 주시죠. 임금 조항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시행령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상 방법, 지급 방법 요거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성 항목은 기본급, 연장수당, 뭐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뭐 식대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금액들이 얼마 들어가 있는지, 이 금액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사업주들의 편의 그리고 사업주들은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로자의 그 통상의 생활을 좀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좀 포함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떤 약정을 통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상 발생되는 이제 할증임금들, 수당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많아요. 이게 뭐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니까 더 얘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저희 포괄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어떤 판례가 나왔던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판례는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포괄임금제는 지금 여러분들 근로자분들 또는 예비 구직자분들한테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가 연장 수당을 얼마나 연장 근로를 얼마나 했건 휴일에 뭐 토요일을 출근했건 간에 정해진 금액이 딱 있어요.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덜한 사람들은 오히려 좀 보너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그냥 퉁쳐서 못 받는 이제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대법원 입장이거든요. 네. 그 제가 그걸 이제 뭐 전부 다 허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대법원은 지금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일단 감시 단속적 근로, 그러니까 경비원분들 보시면 휴식과 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는 휴식하고 있다 아니면 그냥 조금 근로의 수준이 좀 낮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은즉슨 이 사람이 근로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 사무직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이 사람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어려울 경우요. 근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 지금 적용이 돼서 문제거든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0대 대기업을 저희가 201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무직 중에 그러니까 96% 정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무직 중에 열심히 일한 사무직은 일을 많이 해도 연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 분들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해진 금액만 받고 일을 많이 안 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게 되는 게 이제 포괄임금제고, 그래서 판례에서는 분명히 이제 감시단속적 근로 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모르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외에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포괄임금제의 지금 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저랑 같이 들어간 동기는 네. 좀 편한 부서에 있어가지고 칼퇴를 맨날 하는데 저는 어. 맨날 야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연봉은 똑같잖아요. 월급이 똑같아서 그렇죠. 조금 억울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를 규정하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도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한번 네네. 드려볼게요. 아까 진원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이제 사용을 하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은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게 뭐 연장근로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최저임금보다 이 지급받는 급여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게 포괄임금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고요. 네. 이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해당되는 업종들을 보면은 아까 진원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직, 단속직 그리고 이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만큼 쉬었는지, 그러네요. 예. 얼마만큼 일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근무 시간 산정이 사업주의 지휘 권한 거의 밖에 있는 경우들이 영업사원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그리고 IT 개발자라든지 방송국 PD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얼마만큼 쉬고 있는지 사업주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 유예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근로상정이 어려운 경우에 네, 이런 정확합니다. 경우에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요. 특히나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IT 업계 또는 게임 업계 여기는 되게 창의성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야근도 엄청 많아서 뭐 가산 저쪽에 있는 분들은 맞아요. 오징어배라고 네. 또 하잖아요. 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고. 네. 이제 그런 곳들에서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이뤄져 있고 네. 특히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바로 저번 달에 포괄임금제 폐지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위메프도 폐지를 했고요. 폐지한 다음에 훨씬 더 수익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이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포괄임금제는 약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IT 업계, 게임 업계들은 지금 계속 이제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게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되면 네. 오히려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야근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주 52시간제랑 좀 상충돼서 걱정 안 해도 될 사안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네. 그거는 포괄임금제랑 다르게 네. 성과급 체계라든지 이 사람의 평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일은 더해서 수당은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요. 다만 경영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만한 값어치를 못한다라고 봤을 때 네. 그건 이제 다른 수단들로 해야지. 결국에 그럴 수 있잖아요. 게임 업계라고 한다면 창의성이 제가 중요한데 네. 뭐 일을 한 만큼 정말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보통 R&D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루 더 열심히 한다고 정말 R&D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네. 정말 10년을 근무해도 정말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포텐셜이 있는 게 연구개발 또는 창의적인 사고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단기간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52시간제가 돼서 PC오프제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근무했는지는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직 같은 경우는 PC가 언제 켜졌는지 그리고 언제 꺼졌는지가 산정이 되니까 일한 만큼 줘야 된다는 게 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회사는 이미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야근이 일어나는지 네. 팀장이라든지 사업 부문장 등을 통해서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임금들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의 임금으로 평균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짜 야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 총액 수준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야근 수당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도 임금 인상에 있어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네. 접근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생산성, 총액 수준 관리 이쪽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하다가 포괄임금제 이야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자, 포괄임금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뭐 국가, 정부, 경영계, 노동계 어떻게 좀 같이 합의를 이루면 좋을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진원쌤. 일단은 지금 포괄임금제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슈예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똑같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무직이라는 것만으로도 밤새고 근무한 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기부여 저하, 거기에 따른 생산성 저하까지. 결국에는 비용은 조금 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전한 노사관계에 저는 피해를 많이 끼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 이제 올라오는 만큼 이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분명히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되려면 정확한 산정, 특히 뭐 최근에 빅데이터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제 근로의 관계에 대한 합리성이 증가되는 도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한다면 충분히 산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 사무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끝나고 나서 이제 곧 갈 여행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본인은 6시에 퇴근했지만 친구가 7시 반에 끝나는 이유로 조금 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퇴근을 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까지 사업주가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에 따른 이제 임금 수준 일정 수준 넘어가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을 우리가 개의치 않는 이런 제도들도 네.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생산성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전해준 인권살롱 함께해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노무법인 명문의 이진아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